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철이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정치 전문가, 평론가 모셨습니다. 이종훈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종편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데 저는 종편에 방송 안 한 지가 지금 오래됐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황을 전 다 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 박사님께서는 보수 논객으로 앉으셨고 네, 네. 저는 진보 논객으로 그때 이제 박근혜 뭐 대통령 그렇게 자리를 안 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지금은 또 문재인 비판하시고 네, 문재인 계시다. 정부 들어선 제가 또 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제가 바꾼 거 절대 아닙니다. 방송국 측에서 예. 제가 이제 정치사상 정치 이념을 해서 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 그 이념 정체성은 굉장히 잘합니다. 네. 제가 중간에서 약간 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저는 이제 평론가기 때문에 네. 어떤 정권이든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그게 하나의 또 언론의 사명이고 평론가의 사명이죠. 예, 그렇게 저는 숙명 내지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비판을 하면 저쪽 편에서 정권을 진 편에서는 늘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니까 적이야. 그래서 늘 이제 저쪽 편을 안 치는.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뀌면 제 자리가 또 바뀔 수도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얘기를 할 텐데, 선거 얘기를 할 텐데, 의미 있는 책을 내놓으셨어요. 이번에 신간인데, 선거 경영. 제가 이렇게 뭐 다 읽지 못하고 목차를 봤더니 이건 정치 입문하는 사람들,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꼭 이 필독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런 내용으로 네. 목차가 차려져 있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딱 제가 정의를 내려드린다면 네. 선거판의 백신이다. 선거판의 백신.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미 이제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굳이 뭐 이런 책이 없더라도 본인의 경험칙을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이 사실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렇지. 예. 그냥 뭐 이름 좀 뭐 시쳇말로 좀 떴다고 네. 뭐 국회의원 선거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 이렇게 막 나오는데 진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문제 준비가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참모들. 어디 물어봐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치 선배들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시행착오를 이제 겪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지금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일단 굉장히 쉽게 쓰여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선거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제 거의 다 이제 망라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신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가상으로 선거전을 한번 치른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라고 그러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훈련을 한번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아마 실제로 실전에 임하시게 되면 아마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거를 느끼시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뭐 백신을 꼭 맞아야 하듯이 정치를 할 사람들, 선거에 나갈 사람들은 뭐 선거에 안 나가는 사람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면은 아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교과서처럼. 사실은 요즘에 선거를 치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조합장 선거도. 그럼요. 뭐 저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회장, 또 뭐 노동조합 같은 데는 뭐 노조, 뭐 위원장 선거. 다 마찬가지죠. 의외로 선거를 치르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본인이 꼭 뭐 출마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뭐 선거를 좀 도와줘야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참모들이 읽어야 돼. 예, 그래서 본인이지만 선거에 이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계가 됐을 때 내가 뭘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도 읽어보시면 내가 이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후보를 좀 도와주면 되겠다. 이게 아마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관심 가져 보시고요. 선거 경영입니다. 책 제목 이종훈 평론가께서 지으신 건데, 자, 이 뭐 자연스럽게 좀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대선판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야권의 후보가 지금 12명이 난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1강
네. 1강 뭐 2중 뭐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1강 1중 1중이 누구예요? 홍준표 어. 의원이죠. 그 최재형은 이제 가라앉았다고 보나요?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정도. 그 밑에 좀. 바로. 난 1강 2중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최재형은 홍준표보다 밑으로. 약간 좀 최근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강 1중에 사실은 다 뭐 약체 후보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제 약체 후보 중에서는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 이제 최재형 전 최재형. 그런 정도. 그러면 1차 컷오프에서 몇 명이 올라가죠? 1차 컷오프에서 6명이죠. 6명이 올라가면 네. 거기에는 1차 컷오프에서 8명이죠. 8명이죠. 그다음에 2차에서 4명. 4명. 예, 맞습니다. 예. 8명에는 이제 지금 거론한 분들이 다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2차가 이제 문제예요. 4명으로 좁혀질 때 뭐 윤석열은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런데 최재형까지 아마 그렇게 되자. 그 4등을 향해서 지금 싸움이 치열한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올라가려고 그런데요. 끌어내리게 하려고 최재형을. 제가 보기에는 뭐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네. 수는 있겠으나 막상 이 경선전이 시작이 되면 네. 특히 토론이 진행이 되면 네. 양상이 좀 많이 요동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내의 대선 주자들이 조금 그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뭐 언론에서 계속 지적이 되기도 했고 이제 한 그 문제긴 한데 뭐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으나 윤석열 전 총장도 사실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좀 된 바가 있고 최재형 전 원장도 마찬가지신 거죠. 물론 이제 이분들이 뭐 관료 조직에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학습 기간이 주어진다면 뭐 다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진도를 쫓아오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분야가 워낙 많잖아요. 국정 전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평균적으로 그 60점 이상은 다 좀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런 정도 넘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한두 가지 자기가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좀 이 커트라인 밑에의 영역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진화를 하긴 합니다만 당내 주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준비가 좀 돼 있지 않을까 생각. 선거를 많이 치러봤으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봤고 또 대선 재수생들이 홍준표, 그렇죠. 유승민 뭐 이런 사람 다 재수생들이니까 대선전도 경선도 치러봤고 그런 점에서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국민들 시각에서는 특히 이제 그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왜 윤석열 현상, 최재형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존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이 민심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는 민심하고 근데 야당 니네들 가지고 니네들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윤석열 현상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폭정에 맞서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다소 뭐 진짜 지금 이종훈 박사의 얘기대로 미흡한 선거에 미흡한 게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현상은 기존의 구로도 같은 그 정치 아주 노회한 기술자들 말고 다소 좀 몰라도 우선 이양 아주 저 법치 세우겠다 아니면 때려잡겠다 여거에 점수를 확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민심은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뭐 이렇게 정치권으로 진입하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다가 좀 준비가 안 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좀 살짝 올라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있는 여망이 과연 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역시 좀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심판론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뭐 여론조사에 보면 지지율이 뭐 70%도 나오고 80%도 나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보수 진영에 있는 보수 지지층들도 상당 부분이 일단 인정을 하고 좀 잘해봐라라고 힘을 실어줬던 처음에는 그랬죠. 거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지금 엄청나게 좀 실망을 네. 좀 하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데다가 최근에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노총도 지금 많이 돌아선 그런 네. 상황이에요. 심지어 특히 이제 진보 지지층 중에서 가장 지금 분노를 많이 하는 대목은 부동산이죠. 네.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 뭐 너무 심해져 버렸으니까 네. 뭐 소득주도 성장론 한다 그러면서 월급 좀 올려줘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나 보다. 부의 불균등이 좀 해소되나 보다 싶었더니 이 부동산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자산 불평등이 그냥 몇 곱절로 더 이렇게 그러니까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벌어지도록 이렇게 방치를 해놓은 상태니까 이거는 이제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최근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참 86 운동권 세대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진정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상하게 좀 변질이 많이 돼버렸고 흔히 하는 얘기로 이 사람들도 이제 진보 꼰대들이 돼가지고 좀 기득권화 돼버리고 네.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정치권을 오래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 어떤 초심을 잃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적폐가 이제 누적이 된 거고 네. 뭐 권력형 비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누적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뭐 정권 차원에서 이게 뭐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뭐 검찰 거의 그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수사라인다 갈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억지로 막아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바뀌면 설령 진보 정권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아마 그 문제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초기에 대북송금 특검 문제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반대했고 네.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 지금 뭐 국정원장 하는 박지원 네. 그 원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남겨놓은 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대통령 인수위 찾아가서 예, 문재인 노무현 당선인 그 당시 문재인 이제 민정 네. 이제 내정자죠. 네.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문재인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은 땅만 쳐다보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예. 그게 결국은 받았다는 거죠. 그 왜 받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은 새 출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있었던 거 비리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넘어가면 자기의 또 그렇죠. 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리할 거 딱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깔끔하게 출발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으로서 아마 노 전 대통령하고 대화하면서 그때 뭐 친구니까 서로 야 이거 이렇게 하자. 결국 합의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 상황이 전 벌어질 거다라고 봐요. 진보 정권이 설령 서더라도 이 권력형 비리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고 보수 정권은 뭐 더더욱이 뭐 말할 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을 보면 촛불혁명 당시에 사실은 중도나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도 상당히 많이 나갔었잖아요. 예,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구적패도 구적패인데 이거 신적패도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야 네. 좀 나라가 제대로 가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신적패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신적패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 야당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오래 정치한 사람들 홍준표, 유승민을 비롯해서 아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폭정을 하는데 니네 야당의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국민들이. 네. 그냥 니네 금 뺐지만 유지했지 하나 뭐 막은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툭하면 뭐 숫자적으로 열세대 설 수 없이 다 남겨줬다. 아니 그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넘겨줬다. 아니 그건 아무나 들어가면 다 하는 거 그 무슨 그게 야당이야? 그러니까 이런 야당도 안 되겠다 해서 뭡니까 윤석열 현상, 최재형 그렇죠. 현상 국민들이 부른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지지율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대권에 도전한 건데 처음에 부른 거는 야당이 못 믿어서 국민들이 불러낸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도 그런 현상은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
야당에서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현상이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도 야당이 지금 해결하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언론 악법 그렇게 밀어붙이는데도 뭐 법사위 그냥 또 퇴장하고 말아. 자기네들 퇴장. 그게 어떻게 야당이 할 일 다 했다고. 아, 우린 뭐 퇴장하면 그럼 면피되는 겁니까? 그게? 못 막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야당 우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속 지지율이 저는 그러니까 토론하면 바꿔질 거라고 이종원 박사는 그러니까 보신데 완전히 판이 네. 뒤집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양상은 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저는 토론해도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 물론 말재가는 좋죠. 경선 토론 경험이 많으니까 매도 많이 맞아본 사람들이니까 말재간으로 통하는 선거는 이번은 아니다. 저는 말재간이 없어도 그냥 나라를 살리겠다는 굳건한 의지,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 아주 강렬한 어떤 메시지 이런 게 중요한 선거지. 뭐 이 기술적으로 무슨 이거가 글쎄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근데 저는 그걸 단순한 말재간이라고만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그것도 경륜이 네. 쌓여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양이 또 필요한 것도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던 많은 보수 지지층이 그래도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윤석열도 좀 불안전하고 국민의힘만으로도 불안전하다. 네. 그래서 양자를 결합을 시켜서 가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고, 그게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구도가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함으로 해서 어찌됐건 좀 지지 기반이 좀 더 확고해진 측면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무기력했던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바람이 반영이 돼서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 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그런 거다. 그 여망이. 물론 그 여망이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다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봐요. 네. 여전히 미완 상태긴 한데 지향성은 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바뀐다는 전제하에 윤석열, 최재형 이런 좀 심지 굳은 인물들하고 결합을 시켜서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해내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좀 극대화해보자. 이게 지금 보수 지지층 또 중도 지지층 상당 부분의 생각이 아닌가. 아니 일단 근데 그렇게 이제 좀 읽고는 있습니다. 이게 선거 경영 책도 쓰셨지만 이제 정치판을 오래 이제 평론하시고 또 관찰하시면서 여론의 풍향도 유심히 관찰하셨을 텐데 지금 홍준표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뭐 약간씩 지금 오르는 거. 근데 그 역선택 우려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의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다시 말해서 보수 유권자들의 여론이 아니라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선택으로 요 사람이 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지를 막 보내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선택 방지 문항을 안 놓고 그냥 다 전화 받으니까. 그럼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현상은, 유승민 아직까지 현상이 안 오지만 홍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쪽에서 봐서는 유리하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24%밖에 못 얻었잖아요. 또 와봐야 그건 만만한 상대. 근데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쪽에서 통과되면 이건 버거운 상대. 그러면 홍준표를 싹 띄우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금 여론조사에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 지지층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중도나 약간 진보 성향의 인물들이 이제 지지하는 거. 그게 여론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에도 배경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역시 이제 역선택도 어느 정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뭐 진보 지지층들은 굉장히 전략적이잖아요. 그럼요. 전략적이죠. 전략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하고도 남을 네. 건 이제 맞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네. 국민의힘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 역선택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까지는 역선택을 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역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죠. 홍준표 찍겠습니까? 역선택을 의도적으로 지금 한 사람들 경우는 분명히 이제 그럴 그렇죠. 거라고 이제 봐야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역선택 이걸 차단하는 노력을 국민의힘에서는 해고 올바른 후보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네. 1차 경선하고 2차 경선 지금 이제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2차 경선할 때는 당원들 어쨌든 비중을 좀 이제 높이고 1차는 100% 여론조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역선택과 더불어서 함께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중도 부분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도에서 누가 더 많이 먹느냐의 싸움으로 그건 이제 비결이 본선에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중도 쪽의 표심, 그러니까 저쪽 진보 지지층에서 역선택으로 들어오는 사람 말고 중도 지지층에서 조금 선호하는 후보가 왜 선호를 그 사람들이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건 이제 그래서- 본선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선에서는 역시 이제 외연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경선 끝난 다음에 누가 이제 그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대건 그 다른 후보들 중에서 이렇게 좀 그 일종의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약간 결합을 좀 시켜서 그렇죠. 사실은 본선에 임할 필요가 좀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저 참고로요.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예, 이제 뭐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알려드리면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역선택이 거의 없는 채널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종훈 박사가 보더라도 네. 이봉규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없다고 봐도 네, 되죠. 분명히 아니죠. 제 채널 보겠습니까? 민주당 아니 지지자들이 뭐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봐야 아주 뭐 큰 그렇죠. 영향 못 미친다. 예. 여기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아이고 이게 어떻게 나오나? 하나 띄워주어 보세요. 그 우리 설문조사 한 거.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보시게. 근데 제 사진을 아주 너무 좀 어렸을 때 사진을 그러니까 뭐 원래 패셔니스타니까 예. 저희가 14만 명 정도가 설문에 응답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보통 여론조사 1,000명, 뭐 1,008명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는 규모 면에서 일단 뭐 그렇고 그다음에 네. 역선택이 없다라고 없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보고서는 하면은 우리 여론조사가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설문에 응하려면요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 14만 명이 일일이 들어와서 그걸 누르고 뭐 자기 로그인까지 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점. 네네네. 그 결과가 이제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누가 네. 야권의 대선 후보로 적합한가? 그랬더니 총 15만 명이 투표했는데요. 네. 15만 명. 압도적으로 윤석열 62, 네. 최재형 20, 홍준표 14, 네. 안철수 2, 유승민 2.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의미 없다. 유승민은 의미 네, 없다고 예. 보고. 지금 막 최재형이 홍준표보다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이건 역선택이 없는 여론조사예요. 일반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이제 다르죠. 상반되는 네, 거네요. 상반. 네. 그래서 자 역선택의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15만 명이면요 간단한 숫자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이런 거를 반영을 하면은 역선택 방지하는 그 어떤 경선 룰이 보장이 안 되면은 이렇게 저 3등인 이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간다는 게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대선 때도 그랬는데
프레임 짜기는 굉장히 좋다. 만만한 거죠. 네, 뭐 그렇게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반영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있죠. 전문가들 얘기니까요. 자.